여러분, 만약 자신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에서는 지은호의 출생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그 중심에 고성희가 있음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끝까지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연 사람의 선택은 언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돈 앞에서,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누군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날 지은호의 발걸음 앞에 닥친 사건은 그녀와 고성희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와의 만남을 끝낸 뒤 고성희로부터 건네받은 고급 쇼핑백을 들고 커피숍을 향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쇼핑백 속에는 고성희가 억지로 쥐어준 명품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선물을 받을 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절했지만 고성희의 집요한 부탁과 은근한 압박에 결국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왜 나한테 이런 걸 줄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라는 물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의문은 점점 더 큰 불편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은호의 시선에 충격적인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던 찰나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량이 그 노인을 그대로 치고는 멈추지 않은 채 달아나려 한 것입니다. 귀를 찢는 듯한 브레이크 소리도 노인의 쓰러지는 모습도 모두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지은호의 심장은 순식간에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지만 누구도 앞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들 차를 피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달랐습니다. 머리로 생각할 틈조차 없이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저 노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지은호는 노인을 치고 도망가는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몸을 던지듯 섰습니다. 타이어가 도로를 긁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고 차는 간발의 차이로 멈췄습니다. 그 충격에 그녀는 앞으로 넘어지며 팔꿈치와 무릎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픈 줄도 모르고 다시 일어나 뺑소니범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곧바로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가 괜찮으세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손을 허우적댔고 지은호는 그의 몸을 부축해 도로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멀찍이 다른 차량 안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딸이 몸을 던져 노인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바닥에 내팽개쳐진 명품 쇼핑백.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곧 비웃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차창 너머로 작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쳇! 한심하기 짝이 없군.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마치 딸의 용기와 희생이 멍청한 짓처럼 보였다는 듯. 고성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돈과 지위였습니다. 값비싼 선물은 곧 자신의 체면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지은호가 거리낌 없이 땅에 내팽겨쳤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의 행동에서 느껴야 할 감정은 안도나 뿌듯함이었지만 고성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저 아이는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냉혹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지은호는 그저 눈앞의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성희는 그 행동을 가진 것을 함부로 버리는 어리석음으로만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의 가치관이었고 동시에 두 사람을 갈라놓는 운명의 칼날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결국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끌려 나오며 거칠게 저항했지만 경찰에게 손목이 붙들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노인의 곁을 지키며 여기요, 여기에요. 피해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며 경찰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도 책임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달려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자 지은호는 땀에 젖은 얼굴로 짧게 설명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셨는데 저 차가 그대로 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몸으로 막았어요. 다행히 속도를 줄였는지 크게 다치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사이 바닥에 나뒹굴던 명품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쥐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상자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과 고성희의 불편한 관계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 막 생명을 구한 자신과 그것을 한심하다고 여길 고성희의 시선이 겹쳐지면서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일렁였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고성희는 차에서 시선을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돌려 자신의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흔들림과 함께 다시금 냉철한 기색이 드리워졌습니다. 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불편한 진실을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여전히 쇼핑백을 든 채 천천히 카페로 걸어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피곤함과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왜 난 저 선물을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자꾸 나를 감시하는 듯한 시선을 느끼는 걸까?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점점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다음으로 흘러갑니다. 지은호가 경찰에게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온 뒤 본격적으로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는 불안감과 고성희의 내면 회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찰이 뺑소니 차량을 붙잡고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지은호는 여전히 긴장된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몸을 던졌는지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 순간 다른 선택은 불가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명이 눈앞에서 위협받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분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들것에 실린 노인을 구급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안도와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용감하네, 젊은 사람이 라며 속삭였지만 지은호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짧게 정리했습니다. 노인분이 횡단보도를 건너시고 있었는데 저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 이상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 깊은 곳에 남아있는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네요. 그 말에 지은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라는 단어는 오히려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히려 왜 내가 이토록 무모했을까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명품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한쪽으로 치워둔 그것을 바라보며 지은호는 천천히 다가가 손에 들었습니다. 반짝이는 로고와 고급스러운 포장은 분명히 누군가에겐 부러움의 대상일 테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족쇄 같았습니다. 이 선물만 없었어도 나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을 거야. 지은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평소 알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고성희. 그녀가 건넨 선물은 단순한 호의일까? 아니면 의도된 속박일까? 차갑고 강렬한 고성희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걸 주는 걸까?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는 걸까? 지은호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카페로 돌아가는 길, 쇼핑백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고 가방 안에서 묵직한 그림자가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지은호는 평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그 선물이 상징하는 세계가 너무나도 달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 성실한 일, 그리고 진심이었지만 고성희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와 소음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카페 한쪽에 앉아있던 오수정이 그녀를 보고 물었습니다. 은호야, 어디 갔다 와? 얼굴이 왜 그래? 지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정신이 없네. 더는 설명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오수정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쇼핑백을 카운터 밑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보기 싫은 짐을 숨겨두는 것처럼.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뺑소니범을 막은 일은 분명 옳은 일이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고성희와의 얽힘은 너무나도 불길했습니다. 그 무렵 고성희는 이미 자신의 갤러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방금 전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차 앞에 몸을 던진 지은호, 그리고 내팽겨쳐진 명품 상자. 감히 자신의 선물을 소중히 다루지 않은 모습이 계속 눈앞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다시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아이는 내 딸일지 몰라도 내 세계와는 전혀 맞지 않는 존재야. 그렇게 속으로 단정하며 갤러리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전시 공간에 앉자 차갑게 눌러두었던 기억이 하나 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억은 그녀가 아무리 덮어두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과거, 젊은 시절의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고성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화려한 현재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어둡고 초라했던 시절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고성희는 자신이 살아온 길과 지은호를 버려야 했던 이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갤러리 의자에 앉아 눈을 감은 고성희의 기억은 천천히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지금의 화려한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결코 지워지지 않는 시절. 그녀는 젊었을 때 분명 사랑받는 아내이자 어린 딸의 엄마였습니다. 그 딸이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일으켜 자수성가하며 작은 회사의 대표가 되었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처음에는 그런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는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때만큼은 진심이었고 지은호를 품에 안았을 때 느낀 온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거래처가 등을 돌렸고 마침내 회사는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필사적으로 버티려 했지만 결국 모든 자산은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가족은 집마저 빼앗겼습니다. 어린 지은호를 아는 채 고성희는 여관의 장기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창문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좁은 방, 벽지에서 떨어지는 곰팡이 냄새에 기침을 달고 사는 남편의 지친 얼굴이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다시 일어서 보겠어. 남편의 그 말은 한때 위안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성희의 마음속에서는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루하루 노동판으로 나가 땀을 흘리며 겨우 하루치 돈을 벌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그녀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만을 되뇌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성실만으로는 배고픔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의 우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면 고성희는 아이를 달래면서도 자신이 갇힌 현실이 원망스러워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노동판에서 발을 헛디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고 고성희는 졸지에 남편 없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 어린 지은호를 품에 안고 울던 순간 그녀는 절망을 넘어선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무너지고 싶지 않다.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날 이후 고성희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눈물 대신 냉정함이 자리 잡았고 그 냉정함은 곧 욕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돈이 전부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명예도, 심지어 가족조차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고성희는 마음속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나는 반드시 재벌의 아내가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다시는 가난에 짓눌리지 않겠다. 그 무렵 그녀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진석이었습니다. 그는 탄탄한 재벌 기업을 이끌고 있었고
부러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알기로 남편의 회사가 무너진 배경에는 바로 박진석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거래 구조를 바꾸면서 작은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남편도 그 희생양 중 하나였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에는 그를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남편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내가 올라탈 사다리다. 그 사다리를 타고 나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박진석에게 직접 다가가는 대신 먼저 그의 가정을 파괴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무너뜨리면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고성이는 돈을 쥐어주고 젊고 매력적인 남성을 고용했습니다. 그 남성은 능숙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재벌가 자제인 것처럼 행동하며 박진석의 아내에게 다가갔고 시간을 두고 유혹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호텔과 모텔을 드나드는 순간 고성이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재벌가의 사모가 젊은 남성과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사진이 박진석에게 전해졌을 때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정은 무너졌고 아내는 이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고성이는 냉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무너진 박진석에게 다가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상처 입은 남자의 곁으로 의도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위로하는 척, 공감하는 척, 그러나 속으로는 계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내 고성이의 치밀한 가식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와 재혼에 성공했고 꿈꾸던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 순간 발목을 붙드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박진석에게 자신을 아이 없는 여자라고 속였던 그녀에게 지은호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품에 안은 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분명 있었지만 욕망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는 절대 재벌가의 문턱을 넘을 수 없어. 버려야 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녀의 내면은 갈라지고 있었지만 결국 욕망이 모성을 눌렀습니다. 지은호를 두고 떠나야겠다는 결심은 눈물과 함께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그녀의 기억은 차갑고 잔혹한 그 겨울날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던 겨울밤, 고성이는 두꺼운 코트를 여미며 어린 지은호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엄마의 품에서 따뜻한 체온을 찾으려 작은 손으로 코트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성이의 눈빛은 그 어떤 모성의 온기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발걸음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서 있던 곳은 어느 평범한 가정집 앞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고성이는 이 집을 멀리서 지켜보며 관찰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식사 장면, 아이들과 함께 웃는 부모의 모습은 그녀가 잃어버린 행복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잔인한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긴 따뜻하다. 최소한 이 집이라면 내 아이를 맡아줄 수 있겠지. 이 아이는 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 작은 종이에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거두어 주세요. 아이를 지켜주세요. 글씨는 떨려 있었고 종이 위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욕망과 모성이 뒤섞여 차마 한 줄을 또 쓰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보자 고성이는 순간적으로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나는 다시 약해진다. 약해지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결국 그녀는 현관 벨을 누르고 곧장 집 모퉁이로 숨어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정순이었습니다. 아이를 발견한 정순이는 놀라움과 당혹감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지은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정순이는 재빨리 아이를 달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고성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꼈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품에 안기는 것을 본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등을 돌리고 어두운 길로 걸어나갔습니다. 이제 끝이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 이 아이는 내 삶에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성이는 과거를 지워내듯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박진석과 재혼했고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들어섰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웃음을 지었지만 깊은 밤 홀로 있을 때마다 자신이 버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울음을 애써 눌러 담으며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고성이는 갤러리 한쪽에 앉아 다시금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지은호가 뺑소니 차량을 막아섰던 모습과 겨울밤 현관 앞에서 울던 아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을 지키려 몸을 던진 지은호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욕망 때문에 아이를 버렸던 자신이 있었습니다. 모성과 욕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고성이는 이내 눈물을 닦고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왔어. 돌아갈 수 없어. 내가 버린 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약한 나 자신이었어. 이제 다시 약해질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진석에 대한 감정도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를 무너뜨린 그 기억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박진석.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선택한 삶이 결국 자신을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내면 깊숙이에는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복수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의 문제는 지은호였습니다. 그녀가 친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도 성재의 이복동생 영나의 어머니라는 위상도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지은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순진하게 웃던 아기 시절의 모습과 뺑소니 차량 앞에서 몸을 던진 오늘의 모습이 교차하며 고성이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은호, 넌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하지만 동시에 너를 통해 내 과거가 드러날지도 몰라. 그렇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내가 먼저 이 판을 쥐어야 해. 고성이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욕망과 모성이 충돌하며 그녀의 내면은 흔들렸지만 결국 그녀는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앞으로 지은호를 둘러싼 더 큰 소용돌이를 불러올 불씨가 되었습니다. 한 겨울밤 버려진 아이가 지금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 고성이는 끝내 외면하려 했지만 진실은 점점 그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누구의 삶이 가장 먼저 무너질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